안녕하세요. 저희는 Evidence-Based Medicine an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의 조사를 맡은 윤재원, 전고은, 박지훈, 지영리입니다. 먼저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BM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CPG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M의 정의, EBM 실전 방법론, EBM의 한계점, EBHI와 그 한계점, 그리고 CPG의 정의, CPG 개발 과정, CPG 적용 전략, 전자 CPG 가이드라인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M, 즉 근거 중심 의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1800개 이상의 새로운 정보들이 의학정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상황에서 의사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읽고 분석하여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정보들을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의사가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많은 의학 정보들을 관리하면서도 의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근거 중심 의학이란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자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을 검토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1992년 고던 구엇 박사와 데이비드 스카트 박사가 처음으로 제시한 근거 중심 의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Hierarchy of Evidence입니다. 이는 의학 분야에서 어떤 연구나 보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근거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인 사례 보고는 한 사람에게서 발견된 보고를 말하며 이는 피라미드 가장 윗단계로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찾고 수집 분석한 메타 아날리시스보다 근거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mportance of Values and Preferences입니다. 근거 중심 임상 결정 모델에서는 근거, 환자의 가치와 선호, 임상적 상황, 그리고 임상가의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환자의 가치와 선호입니다. 근거 자체만으론 절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마요 클리닉의 당뇨병 치료 약물 선택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마요 클리닉에서는 당뇨병 약물을 선택할 때 체중 변화, 복용 방법, 비용 항목 등에 대해 환자와 함께 의견을 나눈 뒤 적합한 약물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단계에서 환자의 가치와 선호, 근거의 질, 경제성 등을 종합하고 추가로 중요성, 수용 가능성, 실행 가능성, 자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Need for Systematic Summaries,입니다. EBM에서는 근거들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중심 의학의 근거들이 긴 기간 동안 연구되지 못했거나 근거의 출판 편향, 연구의 잘못된 해석 등이 존재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은 신중함과 주의를 필요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근거 중심 의학은 최상의 연구 결과를 의사의 숙련도와 환자의 가치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거 중심 의학의 실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클리 스테이트멘트에서는 총 5개의 실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임상 사례로부터 명확한 임상 질문을 만드는 질문 작성 단계입니다. 임상적 질문 치료는 환자 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하며 환자 또는 문제, 치료법, 비교할 수 있는 치료, 예상되는 치료 결과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단계는 관련 논문을 검색하는 문헌 검색 단계입니다. 앞서 만들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문헌 검색 과정에서 참고할 것이 바로 COSI입니다. COSI는 Core Search, Standard Search, Ideal Search의 합성어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Core Search와 추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Standard Search,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Ideal Search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검색한 논문의 타당도와 유용성을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비평적 분석 단계입니다. 비평적 분석에 앞서
조사한 논문이 1차 연구인지, 2차 연구인지를 판단하고 각 연구에 쓰여진 연구 설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 이 논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그 논문을 의료 행태에 반영할 것인지 판단을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독창적인 연구인지, 연구 대상이 누구인지, 연구 설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개통 편견이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는지, 맹건법을 이용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4단계는 비평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임상 실무에 적용하는 임상 적용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선 단계를 통해 임상 진료에 적용할 만한 답변을 찾은 뒤 타당성과 유용성이 입증된 근거를 실제 진료에서 의사의 경험 및 환자의 가치, 조건 상황에 접목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앞선 단계를 실행하는 과정에 효과와 효율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평가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각 단계에 대한 자기평가와 더불어 다른 동료와 함께 자신의 근거 중심 의학 수행에 대해 감사를 받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임상 적용이 다른 동료의 의견이나 진료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 중심 의학에도 비판 점들은 존재합니다. 근거 중심 의학은 객관성과 일반화를 특징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 증거가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료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특정한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이라는 주장은 다수의 과학자들의 신뢰를 받는 연구라는 것입니다. 과학 연구자들은 신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과학적 증거의 객관성이 지닌 사회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연구 예산 확보를 위해 제약회사 등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이해 집단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경우에도 이 근거가 가장 과학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와 결과가 온전히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 연구자들의 선택 편향을 없애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고 인과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반화의 측면에서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무작위 대조군 시험은 실제 임상 진료에서 나타나는 각 개인의 특수한 사례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연구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해 개인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법정과 같은 다른 사회적 영역에 개인의 개별 특이성들을 포괄하지 않고 일반화된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는 근거 중심 의학이 사용될 경우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사례 보고가 가장 낮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로 평가되는 현재 근거 중심 의학 체제를 법정에서도 적용한다면 목격자 증언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별 사례 보고가 낮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라 하여 무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EBHI에 대해서 그리고 EBHI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BIT는 Evidence-Based Health Informatics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분야가 아닙니다. EBM 도구를 보건정보학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EBHI라고 합니다. EBHI의 주요 지지자인 아메너스 박사는 2006년에 이 접근법을 의료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현재의 최선의 증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건강정보학 연구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어떤 기술이 연구되고 있든 EBHI의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는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건강정보학에서 발표된 연구가 완전한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초기에 과장된 광고 때문입니다. 의료의 품질, 안전, 숙련도 및 비용 절감에 대한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다시 말해서 HIT의 영향에 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예측의 상당수는 보통 전문가의 의견이나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고품질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된 광고는 그 혜택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헬스케어에 맞추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경향과 기술적 압박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법론적 한계 때문입니다.
초기 연구는 내부 유효성과 외부 유효성 문제로 자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보건정보기술로는 무작위적인 표본 편성과 표본 집단의 블라인딩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를 전자처방과 종이처방으로 나누어 무작위로 지정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고 비실용적입니다. 관찰 연구에서 전자처방을 자처하여 표본에 편성된 의사 중 일부는 얼리어 답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의사들을 대표하지 않아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술, 환자 포털 및 음성 인식을 위한 약물 검색 앱과 같이 HIT 혁신은 인기가 있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제대로 연구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효과에 대한 질적, 양적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HIT 채택과 관련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 때문입니다. HIT가 장기 의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가 HIT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문제 등을 예상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HIT에 대한 광범위한 부정주의, 의료 오류 및 비용 증가, 정부 및 보수 기반 자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더 많은 해결책과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표준 치료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치료 지침은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대체 치료 방안의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자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말합니다. 표준 치료 지침은 우수한 증거 기반 의학 지식을 채택하여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접근법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표준 치료 지침을 만든 목적은 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준 치료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의사 개인의 판단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따라서 같은 상태의 환자가 있더라도 의사마다 처방을 각기 내리는 경우가 무수합니다. 하지만 표준 치료 지침이 생긴다면 특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안이 정해져 있기에 치료의 질을 높여 결국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겪는 환자에게도 이 지침들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한 연구에서 여러 위험 인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심혈관 및 미세혈관 콤바인이 5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인의료보험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보험 수혜자의 83%는 적어도 하나의 만성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5개 이상의 만성 조건을 가지고 있는 23%의 노인들에게 메디케어 예산의 68%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PG를 도입한다면 관리를 개선할 수 있고 환자가 아닌 질병의 종류에 따른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CPG의 유익성과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은 환자와 의사의 CPG 준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2003년 랜드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환자의 54%만이 권장 치료를 받았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직 전체의 반 정도만이 객관화된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준 치료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 조직에서 의뢰한 컨텐츠 및 방법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방법론 전문가는 증거 기반 의학, 역학, 포물학, 비용 분석 등등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침이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다학제 내용 전문가는 혈액학자, 약사, 병원 의사일 것입니다. 이 패널들은 일반적으로 피코 형식으로 질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피코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진료지침 대상, 즉 환자들의 특성과 치료 방법, 대조군, 건강 결과 등을 기술하면서 치료 방법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패널들은 체계적인 문헌 검색을 통해 의학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 증거에 등급을 매겨 권고안을 협상합니다.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편견과 이해 상층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투표를 통해서 종종 합의를 이끌어내며
표준 치료 지침을 형성해 갑니다. 지침 패널들은 일반적으로 설명서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하여 권고사항을 연결합니다. 또한 많은 조직들은 증거의 대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그레이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는 Grading of Recommended Assessments, Development and Evaluation의 줄임말로 권고안을 평가, 개발 및 평가의 등급화를 일컫습니다. 이상적으로 패널은 권장사항의 강도와 함께 증거에 대한 신뢰도를 별도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기술하는 이유는 권장사항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증거 이외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권고된 개입의 유익성과 위해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균형을 이루는지, 환자의 가치 및 선호도 등이 존재합니다. 만약 와파린이 일부 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작위 임상 시험의 양질의 증거가 있더라도 패널은 이 약과 관련된 위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한 권고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품질의 증거가 치료법이 매우 유익함을 보여주지만 이 치료법이 매우 비싸고 매우 적은 수의 대형 학술센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 패널들은 접근성이 매우 부족하여 약한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PG를 잘 적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PDSA 모델과 같은 프로세스 개선 도구 사용을 통한다면 CPG의 적용이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고사항과 현지 관행 간의 지식격차 파악도 CPG의 적용에 중요합니다. 저명한 임상 전문가인 가이드라인 챔피언을 선정함을 통해서 CPG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챔피언은 새로운 지침을 지지하여 구현을 옹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잠재력을 가진 팀원들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팀원들을 보자면 CPG의 성격에 따른 클리닉 선택, 관리자 또는 지원 담당자, 품질 관리 직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선정해서 챔피언과 팀원들을 꾸린다면 CPG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상의뿐만 아니라 CPG에 있어 투자를 높여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모두 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일럿 구현과 결과에 대한 의료진 및 기타 인력진에게 수시로 피드백 제공도 있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2002년도 COGAC에서 개발한 임상 실무 가이드라인 보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CPG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자 CPG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PG는 전통적으로 종이 기반이며 흐름도나 알고리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것들이 전자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GS토프는 초기 검토에서 온라인 실무 지침의 문제, 장애 및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후 달라진 것은 CPG를 스마트폰과 전자 건강 기록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마트폰의 CPG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은 알고리즘의 각 단계가 단순히 화면을 누르거나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잘 기능합니다. 이 사진들은 심장위험과 심장간극에 대한 국가 지침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혈청 콜레스테롤과 다른 위험 인자를 바탕으로 10년 동안의 심장병 유형을 결정하는 계산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립선암 위험 계산기가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고 임상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웹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커큘레이터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CPG의 다수는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CPG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CPG는 아니지만 모집단 연구에 기초하고 있고 EBM의 일부로 느껴지기도 하며 임상의사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심장마비에 있어 10년 동안의 위험이 20%를 넘지 않는 한 아스피린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유명한 온라인 리스크 커큘레이터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TP3 Cardiac Risk Calculator입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 나이, 성별 등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심장마비 또는 사망 위험을 추정합니다. 두 번째는 Flex Fracture Risk Calculator입니다. 이는
골다공증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위험 인자를 바탕으로 고관절이나 기타 골절의 10년 위험을 추정합니다. 계산기는 환자의 골밀도 점수, 성별, 만족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 리스크 컬큘레이터입니다. 프레깅햄 연구에 근거하여 알려진 위험 인자와 허용된 위험 인자에 근거하여 10년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은 계열 유방암 위험도 평가 툴입니다. 이것은 알려진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환자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다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근거중심의학과 표준치료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해진 표준에 맞추어 의학적 판단을 내린다는 개념은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거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사들의 효율적인 진료를 돕고 의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했던 환자를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근거중심의학과 표준치료 지침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는 치료법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 나은 치료를 행하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환경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시 주지 말아줘였습니다. 감사합니다.